카카오 네이버 이야기는 너무나도 여기저기서 많이 하고 네. 뭐 또 뭐 하시기 때문에 주제가 자꾸 이게 카카오뱅크가 어쨌든 네. 6일 날 상장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근데 지금 보시면 기사들 같은 거 보면 되게 이제 고평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비싸다. 네. 뭐 되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아서 사실 근데 이제 그거 보면은 어떤 입장이냐면 아마 주로 금융을 담당하시는 애널리스트들 입장에서 카카오뱅크를 보는 시각이 많이 고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을 보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렇죠. 그죠? 어쨌든 뭐 KB라든지 신한이라든가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라는 그쵸. 거고요. 근데 이제 인터넷 애널리스트들이 사실 카카오뱅크를 다루진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만 하더라도 카카오를 담당을 하지만 네. 카카오뱅크는 또 우리 금융 담당에서 이제 하게 그렇죠. 하는 거고요. 어. 이제 그런데 이제 인터넷 업종에서 또 그다음에 장기 투자자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카카오뱅크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네. 이런 이야기도 한번 이제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네, 너무 상장을 필요한 것 앞두고 같습니다. 한번 이야기 드리고 하고요. 뭐 시간이 되면은 이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가 가장 고민이 너무 많이 올랐다. 맞아요. 예. 그렇죠. 지금 내가 사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어디까지 도대체. 갈 수 있느냐. 어. 근데 그것도 조금 뭐 이제 조금 저희 전문적인 저희가 어쨌든 앨리스 입장에서 뭐 설명할 수 있는 한 지금 네이버의 상황 그리고 제가 보는 네이버의 미래를 되게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딱 잡아주시면 네. 그 좌표를 보고 우리가 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준을 딱 잡아주시면 너무 기대돼요. 지금. 정말 네, 너무 네, 그리고 벌써부터 그리고 기대돼요. 저는 카카오뱅크에 대해서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여의도에 있는 리서치 하우스 내에서도 과연 저거를 누가 하는 게 맞냐 라는 논란들이 이제 생길 거고 그런 업종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예를 들어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모건 스탠리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는 더 이상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하면 안 된다. IT 애널리스트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되게 우리가 기존에 우리가 나눠놨던 그런 잣대를 가지고 나누는 게 과연 맞나 이런 고민을 하게 일단은 되는 것 같아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을 좀 하나씩 했었습니다. 아, 예, 분양을. 네. 분양을 네네. 왜냐하면 이제 좋은 표현이네요. 네. 뭐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좀 일도 많고 그래서 일도 이제 많고. 하나씩 이제 뭐 카카오뱅크는 금융 담당자에게 카카오 모빌리티는 운송 담당자에게 뭐 카카오 운송 엔터는- 담당자에게? 예, 네네. 예, 일단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는 이제 또 엔터테인먼트 담당 업체 이런 식으로 이제 역할들을 좀 같이 나눴고요. 네네. 근데 이제 결국은 같이 볼 수밖에 없기 개별 개별 사업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같이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두 분 생각 어떠세요? 카카오뱅크 아까 우리 또 단테님도 계신데 카카오뱅크 어떻게 지금 싼 것 같으세요? 비싼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로 혹 갑자기 제가 살짝 놀랐는데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지금. 지인 네. 중에서도 그러니까 카카오뱅크 지금 다니시는 분들 네. 이 계시고 이제 그분들이 이제 뭐 스톡옵션이나 주식을 받았는데 상장을 앞두고 있으니까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히 지금 카카오뱅크가 들고 있는 걸로만 밸류에이션 한다고 하면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결국에 요는 뭐냐면 은행업 자체가 바뀔 거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은행업이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계속 은행업에 끼워 넣을 건데 그럼 그것들을 이제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은행에서 누군가가 혁신을 한다면 저는 그게 카카오뱅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전에 뭐 아마 이것도 다 일화가 다 나왔을 거예요. 뭐 어느 은행에서 카카오뱅크로 파견을 왔는데 아무도 돌아가질 않았다.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가. 왜 안 그러니까 돌아갔을까? 네, 왜 안 돌아갔을까? 저는 뭐 그냥 알겠거든요. 네. 저도 이제 금융 회사분들도 저도 이제 많이 만나보고, 그렇죠. 저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도 금융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 일반적인 회사들은 IT를 기술을 IT나 테크 관련된 걸 핵심이라고 보질 않고 그건 약간 곁다리로 보는 그치, 경향이 IT는 누구 시켜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외주조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야? 많아요. 근데 이제 테크의 DNA가 있는 회사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도 테크의 DNA가 있는 있습니다. 회사인 거죠. 네, 그렇군요. 너무 네, 좋게 네. 얘기했나? 아니 뭐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접근하니까 카카오뱅크라는 하나의 회사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테크 관점에 접근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융에 대한 한 관점에 접근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한번 저도 이제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떤가 싶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GIC라든지 뭐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데서 뭐 수백조를 운용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래서 뭔가 이제 참신한 투자 기회를 찾는다 할 때 과연 어떤 먼저 그림을 가지고 접근할 건지 첫 번째는 이제 산업에 대해서 그림을 걱정하시겠죠. 무슨 앞으로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은행의 지점들은 어떻게 될까?
그다음에 사람들은 과연 특정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서비스를 쓸까? 아니면 어떤 특정한 이제 뭐 플랫폼 같은 데 들어가서 금융을 쓸까? 이제 그게 금융에서 출발할까? IT 플랫폼에서 출발할까? 여러 가지 사실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산업이나 이 기업들 자체가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진입기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물론 카카오뱅크가 그 주인공이라는 건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도 있고요. 같은 카카오 그룹 내에서 카카오페이도 사실 유력한 경쟁자이고요. 지금 좀 잠잠한 것 같지만 네이버 파이낸셜도 그렇게 만만한 상대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금융 회사들도 이제 과거 뭐 이제 쇼핑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당했죠. 이제 네이버나 쿠팡이 당했지만은 경각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지금 변화를 아직까지는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 산업 자체는 분명한 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변화가 있을 뭔가의 진입기라는 거고요. 결국은 그 변화에 뭔가 하나의 우위를 차지했다라는 걸 시그널을 보여줄 때마다 주가는 크게 레벨업되고 아니면 또 반대로 그걸 잊게 될 때는 빠질 수 있는 되게 진입기라는 측면에서 아주 재미있는 그런 스테이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몇 개 조금 뭐 네. 자료도 준비한 네. 거를 가지고 조금 뭐 이제 일단은 그 인터넷 산업은 두 가지 관점인가. 첫 번째는 사람을 모으는 단계죠. 그러니까 트래픽을 모으는 단계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는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위 이제 P와 Q를 붙여서 수익 모델을 붙이는 단계. 카카오톡도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처음엔 어땠습니까? 사람만 알다시피 모았지. 거기 그냥 끝없이. 저는 회사 망하는 줄 알았어요. 매출이 안 나오는 거야 회사가. 이익도 없고. 언제 하려고. 망하는 줄 알았어. 우리 근데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회사 망하는 줄 알았지. 카카오톡에 이제 어느 정도 락인돼서 이제 못 빠져나갈 때 말씀하시는 이제 처음에 이모티콘 팔고 뭐 이제 게임하고 뭐 선물하게 하고 이렇게 하나씩 지금은 뭐 안 하는 거 없이 다 하는 그런 세상이 왔는데요. 자, 카카오뱅크는 지금 제 생각에는 사람을 모으는 단계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건 다른 금융기관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오늘까지 상황을 보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네. 카카오톡의 이제 코리안 클릭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순이용자죠. 그러니까 유니크하게 그러니까 몇 명의 사람들이 방문하느냐인데 월간으로 트렌드만 보시면 될까요? 아직까지 거의 한 60도, 70도 각도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단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카카오뱅크가 순이용자는 1등이에요. KB라든지 신한이라든지 NH보다도 1등입니다. 그러니까 앱 기준으로. 앱 기준으로. 근데 네. 아직까지 그러니까 사람을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돈을 많이 번다든지 자산이 크다는 거 빼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이 다운로드는 뭡니까? 새롭게 고객이 유입하는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람이 들어오는 속도인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압도적으로 카카오뱅크가 NH나 하나보다 훨씬 많습니다. 저게 6월 달 기준으로. 6월 기준으로 카카오뱅크에 새롭게 앱을 받는 사람 숫자가 다른 금융기관 대비 많다는 거죠. 자, 근데 아직까지는 자, 이 트래픽을 모으는 것도 되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엔 사람을 모읍니다. 네. 사람을 모으고 그럼 한번 써볼까 하고 앱을 다운받고 쓰며 그 다음부터는 방문 횟수가 늘어나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횟수가 늘어나게 되고요. 마지막에 그 트래픽의 완성은 뭐냐면 이용 시간입니다. 얼마만큼 그 서비스에 오래 머무냐가 결국은 네. 이제 그 서비스가 안착을 했냐 안 했냐를 알 수 있는 기준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총 실행 횟수 같은 경우에는 신한이 더 많아요. 그러네요. 네, 아직까지는. 근데 신한 잘 만들었다는 얘기를 저는 안 쓰고 있는데 네. 주변에서 살짝 많이 듣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 신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신한 같은 데는 여기다가 뭐 쇼핑 같은 것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시잖아요. 자, 그리고 이용 시간도 신한이나 KB가 카카오뱅크보다 많습니다. 그러네요. 예, 많은 상황인데요. 자, 이제 지금 이용 연령대를 보시면은 카카오뱅크는 그러니까 39세 이하, 그러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가 거의 60%죠. 단태님 저기 들어갑니까? 저 들어가요. 39세예요. 그래요? 저 39세예요. 네, 그렇군요. 39세. 저는 못 들어갔네요. 제가 56%로 네,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KB나 NH나 신한 같은 경우에 보시면 40-40%죠. 그러네요. 그 30대 밑에 연령이. 음. 근데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트래픽은 뭐냐면 자, 이용자 그러니까 1등인 카카오뱅크랑요 2등인 KB가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사람들의 처음 맞아 제가 말씀 트래픽의 첫 번째는 사람이 모이고 두 번째는 방문 횟수가 늘어나고 세 번째는 방문 시간이 이제 안착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금 카카오뱅크는 뭐 1,600만 정도의 고객의 그러니까 자체 추정을 했을 때는 한 1,400만 정도의 순 이용자가 있는데요. 그게 지금 KB랑 대비해서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지금 KB의 가장 큰 장점은 뭡니까? 그러니까 골목마다 많은 지점이 있다는 건데 맞아요. 카카오뱅크의 가장 큰 장점은 국민들의 모든 손바닥 위에 지점이 하나씩 있는 거잖아요. 매일 열어보는. 매일 열어보는 것인데 결국은 지금은 이 스프레드를 보게 되면은 뭐 지금 이 추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이제 그 KB와 이제 카카오뱅크 즉 진입기 아직까지 P와 Q를 통해서 수익 모델을 붙이는 단계. 아까 여러 가지 뭐 지점이 몇 개가 될 거고 그다음에 내가 어디서 어떻게 서비스를 쓸지는 사실 아직 모르죠.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 이 트렌드로 봤을 때는 카카오뱅크가 이 미래의 큰 금융의 변화에 상당히 주역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가 이제 6월 때까지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이제 더 가치 평가가 될 수 있는데 아직 지켜봐야겠죠. 뭐 지켜봐야겠지만은 현재 이사님 상황이었습니다. 보시기에는 저게 이제 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겠죠.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그 2조 5천억 정도의 이제 IPO 자금을 가지면 사실 인터넷 기업들의 또 가장 큰 좋은 점이 뭐냐면은 적자를 내더라도 사람들이 이해를 해요. 성장만 있으면. 그 진짜 무서워요. 네, 그죠? 그게 정말 무서워요. 유상증자하는데 막 주가 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지금 2조 5천억이 들어와서 뭐 예를 들어서 정말 극단적으로 카카오뱅크가 뭐 한 뭐 몇 조 적자를 내고 고객을 마음을 확보하고 먹으면. 서비스를 확충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좋아할 거라는 거죠. 근데 KB은행이나 신한은행에서 맞아. 과연 그럴 수가 있느냐? 배당이나 줘라 빨리 이런 그렇죠. 이제 진짜. 주주가 요구하는 것이 네. 배당 줘라 뭐 이런 거지. 그렇죠. 네가 성장해라 이런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업장에서 보면은 저희는 지금 당장의 뭐 자본의 규모에 따라서 영업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규제라든지 그렇죠. 경쟁 상황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바뀔 건데 어차피, 얘가 지금 가장 먼저 뛰고 있다라는 게 가장 변화를 앞서간다는 게 중요한 팩트인 거고요. 저렇게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 IPO를 통해서 돈까지 들어가면 그 돈이 또 다시 저걸 확대시킬 수 있는 여지가 또 있다. 그렇죠. 그런 근데 거네요. 그런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실 아마존 가지고 저는 이런 상황을 많이 이야기를 드려요. 한 20년 전에 네. 아마존을 샀을 때 어떤 기준으로 투자를 했을까? 아까 제가 뭐 국부 펀드니 이런 이야기를 맞아요. 좀 들은 맞아요. 게 그때 그러면 생각했을 때 뭐 미래에 뭐 이렇게 몇 개 팔면 얼마 남고 이런 계산을 가지고 실질 그 맞지도 않을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안 되는 거죠. 접근할 수 없었던 거고요. 그거였죠. 앞으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것 같아. 근데- 그 아이디어로 그쵸? 그냥. 확실하게 살 것 같아. 근데 지금 보니까 아마존이 제일 잘해. 나 이거 사야겠어. 그럼 부자가 되셨겠죠. 자, 지금 금융산업이 아까 말씀드린 게 단순하게 지금의 규제라든지 형태가 아니라 엄청난 변화가 올 거라는 생각, 비트코인까지도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게 과연 한국 돈을 거래할까에 대한 자체도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큰 변화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은 제일 앞서가고 있다는 회사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오만일 수도 있죠. 그걸 싸다 비싸냐고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근데 제가 아마존 예를 들은 이유가 뭐냐면 자, 아마존에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아마존 PER입니다. 아마존 PER은 항상 높죠. 언제 때나 높았던 PER을 가지고 있고 20년 전에도 100배가 넘었던 회사고요. 네. 많이 갔을 때는 뭐 700배씩 갔었어요. 600 몇십 배가 갔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최근에 그 아마존의 밸류에이션, 즉 PER이라는 이런 지표로 가지고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한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어차피. 유일하게 아마존의 밸류에이션을 설명했던 찾아보니 이 거래액 PSR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시가총액을 거래액으로 나눈 거예요. 거래액으로. 매출액도 아니고 음. 영업이익도 아니고 시가총액을 거래액으로 나눈 게 지난 20년 정도 동안 한 1.5배 정도, 1.3배 정도가 이제 뭐랄까 중간값이었어요. 그러니까 1.3이 되면 맞고 떨어진 거죠. 주가는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올랐지만 네. 거래액 기준 했을 때 1.3 정도가 되면은 여기가 찼구나 떨어지는데 오히려 지금 2015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 거래액 PSR이. 그러니까 밸류의 PER이나 영업이익과 다르게. 사실 이거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에 왜 2015년 이후에 갑자기 이 아마존에서 거래되는 트랜잭션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을까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가치로. 그러니까 아마존이
매일 쌓고 있는 수억 개, 수십억 개의 데이터가 데이터들이 결국은 결국은 돈이 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가치에 대한 평가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저기 그러면은 다른 게 들어가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죠. 아마존은 사실 모든 걸 할 수 있죠. 자기들이 특히나 이제 글로벌리 중요한 나라에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존을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게 단순하게 물건을 샀다 팔았다 해서 마진이 얼마 남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자체를 가지고 뭐 금융도 할 수 있고 운송도 할 수 있고 뭐 엔터테인먼트도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고 있지만 갈 수 있는 뭔가 이제 기반이 있는 거에 대한 가치에 대한 평가인 거고요. 물론 이게 최근에는 많은 정부들이 또 이거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두려워하고 있죠. 막고 규제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공론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것도 제 생각엔 이제 그 규제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의미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규제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규제하기 어렵다. 이게 특정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면 막으면 되죠. 음.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뭐 기존 금융 계속 하면 되는데 아시다시피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네. 비트코인 같은 것도 되게 쓰기 시작하는 나라들이 못 사는 나라들이에요. 베네수엘라 이런 나라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바꾸는 게 자기들한테 플러스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저는 중국 정부가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나 특히 게임 기업들 규제하는 걸 보고 되게 저는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제 한국 인터넷이랑 게임 기업들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왜 그렇게 중국의 인터넷 기업들이 발전했냐면 중국 정부가 전혀 정말 규제를 안 했어요. 우리가 봐도 너무 이상할 만큼 규제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성장할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규제를 하면 우리에게도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우리 그러면은 이제 중국 기업을 규제를 하면 우리한테는 어떤 기회가 있을 수 있나요? 예를 들자면 예를 들어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서비스 자체가 확장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누군가가 뭔가 수익 모델이나 서비스를 만들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다른 네, 나라들이. 네. 근데 그 일 우리나라에서 정교하게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네이버 파이낸셜이 그 나라에서 하고 있지 않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일명의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면은 다른 나라에 가기가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랑 중국 말고는 예를 들면 동남아시아 이런 데만 예를 해도 네. 사실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도 뭐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진출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거기 딱 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위챗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제3국 그러니까 홈 경기, 어웨이 경기 말고 제3국들은 결국에는 어딜 가면 텐센트가 있거나 알리바바가 있거나 누가 계속 있어서 한국 입장에서 해외로 진출하려고 하면 자꾸 눈에 밟히는 애들이 그러네. 중국 테크 기업들이에요. 네. 와, 되게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이제 상장을 앞두고 제가 카카오 이제 얘기하다. 너무 갔나? 네, 약간 너무 간 것 같긴 한데요. 제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뭐 금융 담당자들이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이제 좀 롱텀한 투자자나 그러니까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정말 한 10년, 20년 동안에 인터넷 산업의 성장을 봐왔던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카카오뱅크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되게 산업 자체의 스테이지를 놓고 진입기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경쟁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데이터의 가치를 갖다가 포함하게 되면 사실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저는 되게 6일 날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수급을 대해서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시면 우리나라에도 잘 나가는 인터넷 게임 기업들은 네이버가 한 외국인 지분이 한 56% 정도 되고요. 엔소프트도 한 52% 정도 되거든요. 사실 외국 회사가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카카오뱅크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6일 날 어떠한 모습으로 접근할지 그 자체도 조금 저는 되게 6일 날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수급이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카카오뱅크를 이렇게도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제 뭐 공부를 받으셨든 안 하셨든 한번 접근해 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또 여기서 약간 좀 쿨다운 시켜야 될 필요는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뱅크가 아마존 같은 거라고는 아직은 생각 들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가장 큰 경쟁자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카카오페이가 큰 경쟁자고요. 카카오그룹 내 오히려. 그리고 네이버 파이낸셜 같은 것도 지금은 되게 잠잠한 것 같은데 네. 네이버가 아시다시피 만만한 회사가 절대 그럼요. 아니죠. 어떻게 되나 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들어가는 거를 다른 의상- 거 다른데 그러니까 안 소리 보여서. 없이 강해요. 소리 없이 네이버가 강해요. 잠잠하게 안 하는 척하는데 어. 아니 커머스도 나는 하는지 몰랐다니까. 어느새 뭐 하는데 커머스가 뭐 이따가도 아마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되게 조용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규모가 어느새 이렇게 커져 있어. 그쵸. 그렇구나. 이제 이때까지 카카오가 그렇게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카카오든 다음이든. 어쨌든 네이버 파이낸셜도 사실 만만한 회사 아니고요. 네이버 파이낸셜은 또 아마 지금 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돼가는지 규제라든지 사람들이 뭘 좋아하고 여기에서 아직 방향성이. 근데 카카오의 장점은 먼저 시작하고 저돌적으로 먼저 판을 키워 나가는 건데 네이버는 어느 정도 방향성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려고 하는 게 회사의 또 특징이니까요.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그리고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그리고 여타 금융기관들에까지 하셔서 한번 뭐 이쪽에 대해서도 그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좋은 건 또 뭐냐면 소비자들이 먼저 하세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무슨 앱으로 금융 거래를 할 건지를 보고 계시면 다부터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또 이 인터넷 산업의 투자의 장점은 생활 속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했던 단태님이 했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100명, 200명 있을 때 그때 당시에 카카오의 시가총액이 200억, 2천억, 3천억 3천억? 정도. 네. 근데 그때도 엄청 비싸다고 그랬다고. 저희가 이제 인수를 하면서 회사 카카오가 저희를 사니까 계약을 이제 하잖아요. 인수 이제 M&A 뭐 계약서를 쓰는데 카카오 밸류에이션이 2,500억 뭐 이렇게 찍혀 있는 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매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유저밖에 없는데 더군다나 그때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비싼 것 같다 우리끼리. 근데 지금은 70조까지 한번 찍고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이 되게 그쪽 금융 인터넷 금융 좀 더 앞서 있었죠. 엔드 네. 파이낸셜 상장하고 이러면서 뭔가 변화를 주도하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저렇게 되면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한국이 좀 빠른 것 같아요. 이쪽 인터넷 금융 쪽도 네, 지금 네, 현재로서는.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도 되게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 뱅크의 카카오뱅크의 IPO를 되게 보실 것 같아요. 유심히 보실 것 같아요. 어느 가격대, 어느 시총에서 형성되는지도 관건이지만 그 형성된 시총에서 외국인들은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 그렇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막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나 이런 데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는 게 절대 네거티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 어차피 저희 회사는 많이 고객들이 많으니까요. 그렇죠.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만나지 못하고 이제 통화나 뭐 보면. 이제 해보면 지금 고민이 그거세요. 중국에 이제 그동안 정말 한 10년 넘게 되게 안정적인 투자처로 생각했던 알리바바나 텐센트가 저렇게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네이버나 뭐 이제 카카오뱅크나 이런 걸로 교체를 해야 되나 아직까지 액션한 것 같지는 않으신데요. 네. 그런 고민은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약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주가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요. 예. 아니 진짜 그런 고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미국에 있는 수많은 혁신 그런 기업들이나 이런 거 되게 많고 잘 아는데 그거 말고 이제 글로벌이 나왔을 때 살 수 있는 회사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별로 그렇죠. 생각보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 서비스 이런 진입기 산업에서는 뭔가 이제 척후병처럼 뭐 조금이라도 내가 발을 담가놔야지 트렌드를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요즘 ETF나 이런 것들이 보시면 다 이런 뭐 관련된 ETF들이 많이 맞아요. 또 생적이 워낙 되고 이제 많이 있습니다. 만드시잖아요, 그렇죠. 미래에서도. 네. 뭐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결국 그런데 그렇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약간 좀 저희 쪽에서 그러니까 인터넷 담당 애널리스트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에서 어떻게 지금 인터넷 뱅킹 산업, 금융 산업, 금융 서비스를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났나요? 네이버. 네이버 좀 얘기. 네이버요. 네이버 이야기를 드리죠. 네. 네이버 사실 뭐 다들 좋은 거 거의 뭐 그래 좋은 거 같은데. 아니 뭐 좀 좋은 거 알잖아. 안 좋은 얘기 좀 해야 되니까 저희 너무 좋은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뭐 좋은 거 같은데, 어. 뭐 이렇게 왜 좋은지. 근데 어. 뭐 구체적으로 근데 아까 또 이야기하려면 또 되게 쉽지는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좋냐라면 일단 저는 약간 최소한 지금부터 한 2, 3년간은 되게 구조적인 성장기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네이버가요. 네이버가 네. 구조적인 성장기가 들어갔는데 일단은 그 전자상거래랑 이제 광고가 아시다시피 인터넷 기업의 가장 매출액의 여전히 근간인 거잖아요. 캐시카우인 그렇죠. 거고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신규 사업이 붙어 있는 형태인데요.
지금 올 상반기 때 오늘도 보면은 이제 6월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이 통계청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가장 올 상반기가 지나고 나서 조금 놀라운 거는 전자상거래 시장 자체가 성장이 되게 서프라이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평균적으로 올 상반기가 한 25% 정도 통계청에서 발표한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발표하면 25% 정도 온라인 쇼핑몰이 전년 동기 대비 거래액이 증가를 했거든요. 사람들이 온라인 쇼핑에 돈을 쓰는 게. 근데 작년에도 많이 늘었는데 또 작년에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그거 밟고 25%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다른 것들은 기저효과가 있어서 올라간다면 이런 얘기인데 그거는 이번은 높은데도 더 높은 거예요. 그렇죠. 더 불리했는데 더 올라간 거잖아요. 25%씩 딱 2년 반 성장하면 더블이 되죠. 아하.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가고 있는 거죠. 그 길을 갖고 있는데 사실 당초에는 한 10% 성장하면 많이 했다. 이 그렇죠. 정도 생각했었는데 작년도 많이 했으니까. 많이 했으니까. 근데 25%라는 게 일단은 서플라이즈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이 다른 나라랑 다르게.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이제 과점합니다. 아, 점점 더. 점점 더. 그러니까 보면 지금 어쨌든 이베이 코리아가 매물로 나왔고 지금 뭐 인터파크도 M&A 이야기가 되고 있고 사실 뭐 또 다른 후보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시장은 보시게 되면은 이게 보여드린 게 위에 게 네이버고요. 밑에가 이제 쿠팡인데요. 두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그러니까 합치면은 한 19%, 18%이기 때문에 합치면 거의 이제 40%가 돼가요. 아, 네이버랑 쿠팡만 많이 합치면 올라왔네요. 많이 합치는 되는데 지금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에 25% 성장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2분기 보면은 네이버가 42%, 쿠팡이 40%. 그러니까 62% 67%. 아이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보다 2배, 3배 빠르게 성장하고 있죠. 그럼 시장 점유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이 추세가 그대로 가게 되면은 앞으로 뭐 50%, 60%, 70%두 회사가 이렇게 갈 건데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네이버는 C2C입니다. 그러니까, C2C. 그러니까 중개해 주는 거고요. 여기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 그렇죠. 연결해 주는 네, 역할. 맞습니다. 중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품 정보 검색의 경로죠. 뭔가를 내가 사야겠다. 근데 이게 얼마짜리를 어디서 어떤 걸 사야 될지 모를 때는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그렇죠. 의사결정을 하시죠. 네, 그런 네. 경로를 하시는 게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쿠팡은 여전히 B2C가 거래액의 대부분입니다. 즉 내가 재고를 B2C? 내가 재고를 안고 있다가 음, 밤 늦게까지 주문하면 아침 일찍 갖다 주는 그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의 아마존은 전체 거래액의 60%가 C2C예요. 아, 그리고 전체 거래액의 40%가 B2C예요. 음. 자, 한국에서는 네이버랑 쿠팡을 합치면 아마존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아. 그러니까 네이버의 역할은 뭡니까? 상품 정보의 검색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요. 쿠팡의 역할은 빠른 물류를 할 수 있는 B2C 인프라를 갖고 있죠. 자, 그 둘을 합치면은 아마존인 거고요. 네. 그 둘이 지금은 시장 점유율이 계속 가고 있는데 어떤 기업이 지금 네이버의 그런 상품 정보 검색 경로를 좀 경쟁력을 훼손할 게 사실 아직 안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쿠팡의 그런 물류 인프라를 또 훼손할 만한 회사 역시 안 보이고 보여요. 있죠. 자, 그러면 두 회사는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겠죠. 제가 만약에 네이버나 쿠팡이랑 싸워야 되는 어떤 회사의 뭐 오너다라고 하면 진짜 미울 것 같아요. 너무 잘해서. 그렇죠. 너 더 이상 못 이겨. 아유 그래 그렇죠. 알았어. 이런 분위기로 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베이 코리아나 이것도 왜 매물로 나왔냐를 한번 고시어 보시면 어떻게 보면 뭐 속되게 이야기 항복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항복한 거고 네. 그 치열했던 전투가 사실상 이제 끝나가고 있다. 거의 끝나고 끝나가고 있다. 이제 두 회사가 니네들이 해라 그냥 그쵸?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두 못할게. 회사들은 어쨌든 이제 국내에서는 보다는 해외에서 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지금 상황인 것 같고요. 네네. 자, 일단 구조적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자, 그리고 올 상반기 때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로 할 수 있겠는데 오늘도 보면은 이제 그 제트홀딩스, 야후재팬이 또 어닝 네네. 서플라이즈가 나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요. 지금 올 상반기 때 미국의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뭐 네이버나 카카오는 또 6일날 실적 발표를 하겠지만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광고가 역시 또 예상보다 너무너무 매출이 많이 올라갔다는 건데요. 광고 매출이. 광고 매출이.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게 뭐냐면 네이버의 광고 2분기 실적을 발표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또 네이버의 총 이용 시간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버의 광고 매출을 이용 시간으로 나누면 이제 단가가 나오겠죠. 아, 뭐 이거 기준은 1분이니까요. 1분당 얼마의 광고 매출이 발생했느냐인데요.
2분기 기준 얼마였냐면 2.9원이었어요. 3원? 2.9원, 네, 3원.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분이 원하시지 않겠지만 네. 내가 1분간 네이버에 머물면 네이버는 3원의 광고 매출이 생기는데 그걸 전 국민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구나. 네. 해주고 있는데 작년 2분기가 1.7이었어요. 그래서 거의 2배 조금 안 되긴 하지만 한 70% 정도 성장을 한 거고요. 와. 근데 이제 작년 3분기랑 4분기는 1.9, 뭐 4분기부터 그러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작년 4분기부터 올라갔는데, 자, 그러면 딱 느낌상 3분기는 또 엄청나게 좋겠네. 네.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아니 근데 저게 왜 올라간 걸까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게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자, 저기 페이스북이랑 구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게 페이스북이 광고 매출의 성장률이 2019년도나 2020년보다 2021년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구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그거는 이제 6일날 실적 발표할 카카오도 마찬가지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한 야후재팬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글로벌한 현상인데요. 자, 이게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왜 그러냐? 자, 첫 번째 이제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제 만연하게 광고 시장 자체의 주인공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간 게 이제 이런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밖에 안 다니니까 사실 오프라인 그쵸. 잘 못 다니잖아요. 어쨌든 코로나 되면서. 근데 그것도 있지만은 그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오프라인 광고에 머물고 있었던 좀 광고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 안 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코로나 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이제 집행 자체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이 된 게 첫 번째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매체가 되게 압축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광고를 실어서 효과를 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광고 매체가 미디어가 우리나라에서는 유튜브, 그다음에 뭐 네이버, 카카오톡 끝. 미국에서도 뭐 페이스북, 구글, 뭐 인스타그램, 뭐 끝. 이렇게 제 주변에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스타트업이 펀딩을 요즘 잘 받거든요. 그 펀딩을 받으면 그 돈을 어디다 쓰냐? 만약에 마케팅을 하는 데다 쓰면 지금 여기 보이는 회사들로 다 가는 거예요. 페이스북, 그러네. 구글, 뭐 인스타그램 뭐 이런 데로 그냥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들도 다 이쪽으로만 갈 수밖에 그쵸. 없는 거네. 자, 또 하나는 이제 이게 또 전자상거래랑 연동이 되는데요. 요즘 광고는 오프라인 광고는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이 아무리 재밌는 광고를 만들어도 보면 재밌다로 끝나지만 내가 뭔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잡지 책에 아무리 뭐 정말 화려한 뭐 광고를 보더라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 그거 되잖아. 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따로 이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유튜브나 네이버나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제 카카오톡의 광고를 보고 좋아하면 어떻게 하면 바로 클릭. 사죠. 클릭 2번 하면 또 사든 넘어가서 뭐 다운로드를 받든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는, 사실 예전에 보면 이게 광고 플러스 커머스 플러스 뭐 홈쇼핑 같은 그런 이제 사실 역할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광고의 성격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그건 이제 글로벌한 현상인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또 특이한 게 뭐냐면은 네이버와 카카오가 보시면은 이렇게 광고 매출을 주도하는 또 상품이 따로 있는데요. 네. 요게 이제 카카오의 비즈보드라고 하는 광고 비즈보드. 상품. 네, 이게 2019년 5월달에 생겼습니다. 카카오톡의 채팅창 상단에 2019년 5월달 2년 정도 됐고요. 제가 비화를 말씀드리면 제가 재밌을 입사했을 것 때 같아. 정말? 2011년 11월, 12월 뭐 이쯤에도 저거를 만들자. 기획안이 10년 전부터 기획안이 10년 전부터? 올라왔는데 계속 까였죠. 왜 까였냐면 채팅 경험을 해치니까 까였는데 10년 동안 저거는 했으면 어떨까 까고 이거 해보면 어떨까 까고 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이제 나온 거죠. 그쵸? 저는 그걸 어떻게 참았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왜 진짜. 참았냐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근데 네. 이제는 갈 데가 없으니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다린 거죠. 끝까지. 네, 끝까지 전열을 유지해라 이러면서 한 방에 딱 10년 전에 했으면 사람들이 딴 데 갔겠죠. 욕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10년을 참은 거고요. 더 참은 회사는 네이버죠. 네이버는 더 참았다. 작년 5월달에요. 그 모바일 페이지 최상단에 이제 스마트 채널이라는 광고를 그러니까 카카오보다 1년 늦게 판 거죠. 가장 광고 효과가 큰 지면이 공터였던 거죠. 우리로 치면 강남에 공터가 제일 있었는데 좋은 땅이. 거기에 아파트가 이제 들어온 거죠. 아. 그래서 판매를 하는데요. 그것도 이제 단태님께서 어떻게 다 얘기했지만은 페이스북이 지난 10년간 성장을 주도했던 광고 판매가 바로 이제 타겟팅 광고잖아요. 그렇죠. 타겟팅 광고를 역시 카카오와 네이버가 참았어요.
그래서 네이버는 참았다. 작년 참았어요. 맞아요. 내가 더 작년 잘할 수 있어. 네. 뭐 굳이 뭐 그걸 안 해도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작년 2월 13일부터 이제 네이버는 이제 이런 성과형 광고, 타겟팅 광고를 본격적으로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광고주한테 성별, 지역, 뭐 관심사 뭐 어쩌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나눠서 광고를 팔아요. 재밌는 거는 카톡 같은 경우에는 2km 단위로 위치 기반을 해서 광고도 판매를 시작했어요. 와. 그래서 진짜요? 을지로 지역에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래서 광고를 판매를 시작을 그게 불과 작년 재작년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타겟팅 광고를 하면서 광고주가 3배가 늘었고요. 광고 단가가 3배가 올랐어요. 거의 근데 10배 그거 정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만약에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광고주가 카카오랑 네이버가 아닌 다른 광고를 맡긴다는 거는 저는 모럴 해저드 같아요. 당연히 광고 효과가 이쪽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고 광고 효과가 얼마나 나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 이거 안 쓰고 이거 써? 그거는 아닌 것 같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메인 비즈니스인 광커머스랑 그리고 이제 광고 자체가 보면 이게 성장이 결국 뭐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가 아니라 꽤 오래 갈 수 있는 게 지금 페이스북은 이걸 성과형 광고, 타겟팅 광고를 도입해서 지금 거의 10년째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인스타그램이나 이렇게 왓츠앱으로 이제 지매를 확대하면서 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 아까 보시면 한 3개 분기 정도 됐죠. 단가가 확 올라가기 시작한 게. 네네네. 그러면 이게 과연 언제 끝날지 또 봐야겠죠. 그러네요. 구조적인 부분이 좀 있는 거고요. 결국 그런 와중에도 보면은 이런 광고의 매출 비중을 계속 줍니다. 네이버는 다른 게 늘어서. 다른 게 늘어서 더 빨리 늘어서 네. 다른 이제 웹툰이나 뭐 콘텐츠나 클라우드나 이제 핀테크나 이런 것들이 더 빨리 늘어서 매출 비중은 기조적으로 보면은 지금 검색 광고 같은 경우가 2019년도 1분기에 51%였는데 지금 쭉쭉쭉쭉 줄어서 지금은 한 36%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업도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게 더 잘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그게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짧게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가장 하반기 때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웹툰이죠. 웹툰인데 웹툰 보면 아직까지도 좀 그러니까 그렇게 가치를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웹툰이 보면은 지금 월 거래액이 한 1,000억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작지 않고요. 벌써 글로벌리 1,000억 정도 결제를 사람들이 이제 웹툰을 구매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 하나 결정적으로 보면은 이제 와패드라고 하는 이제 웹소설 기업을 네이버가 인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둘이 법적으로 인수가 완료된 게 5월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와패드의 9,400만 MAU에다가 네이버 웹툰 7,200만이 합쳐지는 게 올 하반기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 이 성장률이 다시 한번 좀 크게 레벨업 될 수 있는 구간이 오게 되면 더 혹시나 해서 그렇게 매월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페토가 메타버스적인 뭐에서 로블록스랑 많이 비교를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로블록스는 월 거래액이 한 1,600억? 그러니까 한 달에 거래되는 게 여기서 한 달에 결제되는 게 한 1,6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제페토는 30억. 그러니까 30억.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MAU도 보면 이용자도 로블록스가 7,200만이고요. 그리고 이제 제페토가 1,200만밖에 안 되거든요. 한 7분의 1 수준입니다. 수준인데 근데 로블록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게임 수익 모델을 넣잖아요. 사실 이건 게임 수익 모델이보다는 게임 경제 시스템이라고 해서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서 올리게 되고 그에 대해서 이제 게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을 판매할 수 있고 교환도 가능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게임 경제 시스템을 넣었는데요. 지금 제페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제페토의 이제 스튜디오 빌드잇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컨텐츠 업체한테 가면 이렇게 게임 영상 컨텐츠 등을 이렇게 뭐 곧 업데이트 예정이다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페토도 로블록스와 같은 게임 경제 시스템을 넣겠다는 거죠. 게임 경제 시스템. 네, 그래서 누구나 게임을 만들어서 제페토에 올릴 수 있게. 유튜브에서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저 가상 공간에다 게임을 올리면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약간 뭐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 이런 데에서도 지금 공청회 같은 걸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상물 등급 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면, 자, 누가 제페토 안에다가 카지노장을 개설해요.
그걸 어떻게 막을 거야? 그러게. 뭐 이런 이제 아니 눈에 보이면 가가지고 하지 마세요 이럴 텐데 그러네. 그렇죠. 어디 가상 공간 들어가서 경찰이 할 수도 뭐 없고 그죠? 만들어 가지고 한 하루 하다가 또 문 닫고 딴 데 가버리면 어떡할 거야? 뭐. 그걸 잡을 수가 없네. 근데 그게 이제 근데 가능하죠. 뭐 이론상은 가능한데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것도 전 좀 너무 사상 누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인터넷이 시작하는 초기에는 사실 더 이상한 고민도 많이 했던 거잖아요. 유튜브 같은 맞아요. 경우에서도 뭐 사실은 뭐 왜 유튜브가 잘 된 이유는 처음에는 조금 그 성인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시작이 되면 또 제페토의 매출액도 크게 한번 레벨업 될 수도 있는 구간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네이버를 주제 자체는 이제 네이버를 지금이라도 사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인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메인 비즈니스 자체가 성장하는데 매 분기가 상당히 기대가 되죠. 이번 분기는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약간 기대감으로 메인 비즈니스를 보고 있고 새로운 사업들 뭐도 이제 대표적으로 웹툰이나 제페토의 예를 들었는데요. 그거 역시도 정말 뭔가 크게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그것도 이거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 중심으로 레벨업 될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또 관심 가지고 지켜봐야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서 지금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랑 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기에 한참을 달리고 있는 네. 중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진입기죠, 여전히. 이제 진입기나 뭐 완전 성장기 초엽.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 거의 진입기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두 산업의 라이프 성장 사이클들이 길게 남아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좋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좀 카카오보다는 약간 주가가 부진하긴 했었잖아요. 카카오랑 조금 비교를 비교를 하고 하면 말하기도 애매한 게 그래, 애매하긴 해. 카카오가 너무 좋아서 카카오가 또 그렇지. 너무 좋긴 했어. 네이버도 그러니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저희가 아주 며칠 동안 업데이트를 안 했었는데요. 지난주 기준 보니까 카카오가 연초 대비 184%가 올랐었고요. 연초 대비요? 예, 네이버가 154%가 올랐더라고요. 어제 비슷하게 됐는데 크게 뭐 많이 뭐 엄청나게 좀 됐네요. 예, 엄청나게 차이 나지는 않고요. 음. 그래서 그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인터넷 올 상반기에 이제 카카오 2등이 이제 네이버 그렇죠.